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광복절입니다. 79년 전 오늘 해방을 맞아 온 국민이 하나 됐습니다. 하지만 79년이 지난 오늘은 달랐습니다. 해방 전국보다 더한 이념 갈등과 진영 싸움에 분열됐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은 결국 정부 따로, 광복회와 야권이 따로 쪼개져서 반쪽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끝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양측은 메시지도 엇갈렸고 심지어 광복회 행사장에선 대통령 퇴진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뉴라이트 논란으로 광복절 기념식은 두 개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1965년 광복회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국 과정을 되짚으며 자유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가짜뉴스와 사이비 지식인도 거론했습니다.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 주최 기념식. 이종찬 광복회장은 역사적 폐행과 훼손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직격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건국절을 들먹이는 이들이 보수를 찬칭하고 있습니다. 망령처럼 되살아나는 친일 사관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퇴진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종찬 회장을 겨냥해 있지도 않은 건국절 계획을 철회하라는 억지 주장에 엄정 대응할 생각이라며 대통령 참석 행사가 공식 행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두 쪽 난 광복절 경축식처럼 여야 정치권은 하루 종일 서로의 탓을 하면서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친일 정권을 축출하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한 야권 인사들은 같은 시각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가 연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한독립! 행사에 앞서 민주당은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고 제2의 내손일체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이는 일마다 일본 좋은 일, 일본이 원하는 일만 하고 있으니 일본 눈에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귀하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조선 총독부 제10대 총독입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SNS에 차마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광복절이라고 썼습니다. 오부 요인 중 한 명이자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가 역사를 폄훼했다며 이례적으로 정부 기념식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야권이 분열을 조장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 역시 나라의 빛을 되찾은 기쁜 날인 오늘까지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만 정부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시민단체도 두 동강 났습니다. 보수단체는 서울시청 근처에서, 진보단체는 서울 용산 효창공원에서 광복절 집회를 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설마 했는데 이 광복절 경축식이 쪼개져서 진행이 됐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네, 광복회 이종찬 광복회장이 정부의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광복회 없는 광복절 행사 처음이라고 하고요. 독립운동 단체들과 따로 행사를 연다고 하니 야권 인사들도 모두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고 여기에 간 겁니다. 자, 한번 따져보죠. 이종찬 광복회장은 왜 불참한 겁니까? 네, 바로 이 사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반대해서입니다. 독립기념관이라는 자리가 바로 그 역사와 이게 연결된 건데 부당한 인사를 하면 역사학계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부당한 인사, 이 부당하다 어떤 게 문제라는 겁니까?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석 관장의 과거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란 발언에 뉴라이트다,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면접 과정에서 나온 일제시대 조선인 국적은 일본이란 발언으로 친일 역사관 논란도 불거졌죠.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장 인사로 볼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띄우고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로 만들기 위한 뉴라이트의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백범 김구 선생, 결국은 역사 논쟁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 즉 정통성 문제와도 직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분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과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김구 선생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 하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시점은 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충돌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구를 테러리스트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네, 광복회와 이종찬 회장은 뉴라이트는 1948년을 건국절로 제정해서 그 이전 임시정부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다고 보는데요. 1948년이 건국이라면 그 이전에 일제 지배들이 정당화될 수 있고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독립운동가들은 한순간에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일 역사관을 막겠다는 겁니다. 건국절을 만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건국 아버지라는 멸류관을 씌워주는 일 하나뿐입니다.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일제강점을 합법화하게 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게 됩니다. 네, 우려하는 것이 이거다. 오늘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김영석 관장과 이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황당하다고 펄쩍 뜁니다. 일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수차례 건국절 제정 계획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미 2년 전에 왜 우리가 광복절이 있는데 그 광복의 의미를 모르고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냐라고 그렇게 주장한 뉴라이트들 반대했거든. 네, 대통령실이 수차례 이종찬 회장에게 건국절 계획 없다, 오해다 이렇게 전달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19년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모두 언급했습니다. 이 기간을 건국 과정으로 본다, 위대한 역사로 본다는 대통령 입장이 담긴 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싸우다가도 화해해야 할 것 같은 광복절에 이 논란으로 완전히 쪼개진 겁니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키우기보다 이제는 좀 봉합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선 광복절을 맞아서 착한 달리기가 진행 중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위한 기부 마라톤인데 연예인을 포함한 많은 유명 인사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태욱 기자, 가수 션이 일반 참가자 8,150명과 함께 지금 또 뛰고 있다면서요. 네, 정말 강철 체력인데요. 검은 유니폼 가슴에 태극기를 단 참가자들과 이제 막 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수 션은 이곳 상암 월드컵 공원에서 공연을 한 후 8.15km를 또 달리는 겁니다. 앞서 션은 새벽 5시부터 뛰었습니다. 잘 될 거야, 대한민국!
축구선수 이영표, 조원희, 배우 임시완 등과 함께 한강공원을 뜁니다. 가수 션은 처음부터 끝까지 뛰고 5인 1조로 45명의 페이서들이 번갈아 뛰는데 일반 마라톤의 2배인 81.5km입니다. 34도를 웃도는 폭염에 션은 골인 지점을 앞두고 한때 탈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큰 빚을 졌잖아요. 독립유공자분들, 독립투사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기부금과 참가비는 독립유공자 집 짓는 데 쓰입니다. 기업 후원금까지 합해 지금까지 45억여 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현재 17호, 18호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고된 연습으로 발톱이 빠지고 다른 발가락도 색이 변할 정도로 상했지만 션은 달리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년 또 뛰시고 그리고 나서 공연까지 하시고 마지막에 또 저희랑 또 8.15km를 달리는 그런 이제 희생 정신과 봉사 정신 그리고 또 독립 유공자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16,300명이 션과 함께 달렸고 현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8.15km를 달리고 SNS 인증으로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암 평화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광복절 같은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태극기를 개양하는 가정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경북 칠곡의 한 아파트 단지에 집집마다 태극기가 빼곡히 내걸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2세대가 사는 경북 칠곡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폴럭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10가구 중 9가구가 태극기를 내걸었습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수시로 이 광복절이나 3.1절 이런 날에는 수시로 우리 주민들이 자진해서 참여해갖고 이 국기를 달게 되었습니다. 경북 칠곡은 6.25 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들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55일간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북한 인민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폭파한 호국의 다리, 또 애국 선열들의 추모비 등이 있는 애국 동산과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주민들은 일상에서 보온의 가치를 느끼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0% 넘는 세대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마을 이장이 나서 광복절 태극기 개양을 독려했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그 뜻에 화답한 겁니다. 하지만 전국에 이런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기 개양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달력의 기준이 되는 자료에 국기 개양일을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극기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판매도 추진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번 광복절에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철없는 폭주족들 말입니다. 전국 곳곳에 출몰해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단속에 나선 경찰을 조롱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매단 오토바이 여러 대가 교차로를 점령했습니다. 지켜보던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대형 태극기를 든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선을 마구 넘나듭니다. 차문 밖에 상반신을 내놓은 채 경적을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고 단속에 나선 순찰차를 에워싼 채 조롱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경찰이 소음 기준을 어긴 차량을 단속하는 와중에도 다른 쪽에선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울립니다. 오늘 새벽 폭주족들은 천안과 아산, 대구, 전주 등의 집결해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인력 3천여 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였고 폭주와 난폭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789건을 적발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선 15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역대 최다 적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주족을 쫓다 사고라도 나면 과잉 진압 논란에 사고 책임도 불거지는 만큼 경찰은 현장 단속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SNS를 통해 단속 정보를 교환하는가 하면 퇴로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폭주족 수법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에요. 다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또 불법 행위를 가려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조금 어렵다면 어렵죠. 경찰은 기념일과 주말마다 등장하는 폭주 난폭 운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네,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 오늘도 이어지면은 서울은 무려 26일째 연속입니다. 더위로 몸살 앓았던 지난 2018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창우 기자, 열대야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물빛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휴일을 맞아 자녀들과 더위를 식히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 기온은 섭씨 3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질 기미가 없는데요. 기상청이 예보한 오늘 밤 서울 최저 기온은 27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예보대로면 지난 2018년 연속 열대야 기록인 26일을 올해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다가 더우면 또 일어나서 또 막 물도 또 밤중에 자다가도 샤워를 한번 하고 자야 돼. 부산은 2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이미 갈아치웠고 인천도 23일째 연속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낮부터 달궈진 도시가 해가 져도 좀처럼 식지 않는 건데요. 오늘 오후 서울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숲지대는 시원한 푸른빛을 띠지만 빌딩이 밀집한 도심은 고온을 나타내는 붉은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낮 서울 최고 기온은 34.6도, 강서구는 36.6도까지 치솟았는데요. 태국 방콕이나 싱가포르 등 동남아 도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오는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전망했는데요.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도 다시 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물빛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5주 만에 15배나 폭증했습니다. 에어컨 사용과 함께 늘어난 냉방병 증상과도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요. 장하연 기자가 실태와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그냥 숨쉬기도 힘든 날씨에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또 힘들까봐 그래서 다시 마스크 주문하고 저도 쓰고 다녀요. 병원에 가면 지금 또 코로나 환자가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겁도 나고 나이도 많고 또 몸도 약하니까 덥고 힘들지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8월 둘째 주 기준 1,357명으로 올 들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7월 첫 주 91명과 비교하면 15배 폭증했습니다. 최근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실내 환기가 부족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냉방병과 혼동하기 쉬워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냉방병은 열을 동반한 경우는 별로 없어서요. 체온 측정을 해서 38도 이상 열이 나면은 코로나를 먼저 감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정부는 코로나19 환자가 1, 2주 더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환기와 손 씻기, 기침 예절을 강조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의료기관 등을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어제 서울 신림역 근처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30대 중국인이 자기 지갑을 가져갔다며 20대 한국인 여성과 다투다 흉기로 찔렀죠.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행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어딘가를 바라봅니다. 잠시 뒤 순찰차와 구급차가 차례로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어제 오후 20대 여성이 지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은 이 건물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이 30대 중국인 여성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둘은 함께 일한 적 있는 지인 사이였습니다. 중국인 여성이 일했던 업소 관계자는 중국인 여성이 숨진 여성이 자기 지갑을 가져갔다고 의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갑을 찾아야 된다고. 그동안에 일했던 거 1,070만 원을 넣어놨는데 카드도 있고 그런데 그림을 주워갖고 가버렸대요. 이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인 여성은
노래방에 출근 목적이 아니라 숨진 여성을 만나려고 왔는데 그 전에 범행에 쓰인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걸로 전해집니다. 범행 4시간 전 중국인 여성이 다른 업소에서 퇴근하면서 지갑을 되찾으러 가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인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달리던 캠핑카가 차선을 바꾸는 순간 뒤에 오던 화물차가 피하려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캠핑카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사고 책임 소재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캠핑카가 속도를 줄이더니 차선을 바꿉니다. 뒤에서 오던 화물차가 급하게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틀고 이내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사고 충격에 화물차는 크게 부서지고 일대는 흙먼지가 날립니다. 캠핑카는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떠납니다. 지난 12일 충남 당진시 한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화물차엔 대형 철강 코일이 실려 있던 만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 캠핑카 운전자를 확인해 조사했습니다.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는 이제 몰랐다라고 하는 진술이고 일단 특허를 적용해서 혐의를 수사를 해야 되겠죠.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비접촉사고 역시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사고를 낸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죄, 뺑소니 혐의가 적용됩니다. 고의는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당시 현장 상황이나 행위자의 차량이 잠시 멈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유죄로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근처 패스트푸드점 건물로 차량이 돌진해서 4명이 다쳤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 있습니다.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찌그러져 있고 앞유리도 깨졌습니다. 인도에 있던 표지판 기둥도 뿌리채 뽑혀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입구역 근처에서 60대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음식점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횡단보도 사람도 서 있었고 그 학생들이 피해서 그렇지 들이받고 너무 놀랬다고 하더라고. 또 서 있다가 큰일 날 뻔했다. 사고 차량이 들이받고 멈춰선 건물 기둥입니다. 충격으로 찌그러져 이렇게 비닐로 감싸놨는데요. 음식점 출입문 바로 옆이라 하마터면 매장까지 차량이 돌진할 뻔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2명,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충돌 직전 CCTV 영상에는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왼쪽으로 지나가자 그 뒤로 쓰러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뒤따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건물과 충돌 전 다른 승용차와 사고를 내고 그 직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모든 항공사는 기내 컵라면 제공을 금지하라. 국토부에서 내놓은 권고사항입니다. 기후변화로 난기류가 늘자 마련한 대책인데요.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내식과 물품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좌석 위쪽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최근 비행 중 난기류로 인한 사고가 늘자 국토교통부가 모든 국적 항공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일반석과 비즈니스석 등 좌석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좌석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일반석에서 컵라면 제공을 금지하면서 비즈니스석 이상에서는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료로 컵라면을 판매 중인 저비용 항공사 측은 정부의 강한 권고에 고민을 해보겠지만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조치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커피 컵라면은 좀 없애도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흔들리면 뒤를 한 길이 많잖아요. 꼭 금지를 해야 한다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먹을 수도 있어요.
사고 예방을 위해 기내 면세용품 판매 시간도 제한됩니다. 미국, 유럽 등 중장거리 비행의 경우 착륙 40분 전까지, 2시간 이내 단거리 비행은 착륙 15분 전까지 면세품 판매 등 기내 서비스 종료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비행 중 상시 안전벨트 착용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포림입니다. 네, 경남 창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택 두 채가 덩그러니 남아있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 주택 두 채가 서 있습니다. 한 주택은 주차 공간에 둘러싸여 마치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인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듬해 주차장 터에 있던 6가구에 대한 수용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들 2가구가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주차장 한가운데 살게 된 주민들은 먼지와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주차장 공사 때문에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안전 문제도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방 자체가 추우니까 틈이 생긴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이 흐른 거죠. 비만 오면. 협의 당시 1층에 상가가 있는 걸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후 시가 별다른 설명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창원시는 보상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주차장 관련 사업은 강제 수용이 안 되는 만큼 협의가 없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협의 기간 내 협의가 안 됐고 주차장을 일단 만들어야 하니 다른 교지를 포함시켜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서울대 마크에 서울대생 부모라고 적힌 차량 스티커입니다. 서울대 발전재단이 최근 공개한 건데요. 학벌 과시다, 아니다, 자부심 표현 방법이다.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서울대에서 기부금을 모으는 서울대 발전재단이 최근 공개한 차량용 스티커입니다. 서울대 마크와 함께 프라우드 페어런트, 즉 자랑스런 부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녀가 서울대생인 걸 드러내는 엄마와 아빠용 스티커도 있습니다. 재단 측이 신청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대생 가족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고취할 목적으로 알려졌는데 서울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례허식이라고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너무 보여주기 용이지 않나. 가족들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 있는 기념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반면 이런 스티커를 학벌주의나 과시욕으로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벌을 조장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너무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미국 등 해외 유명 대학도 동문 가족용 스티커나 티셔츠 등을 만들어 나눠주거나 판매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최근 불법 가짜 택시가 기승입니다. 주로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리는데요. 일반 택시비의 몇 배씩 바가지를 씌우는 건 물론 안전운전도 뒷전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더운 날씨에는 기다리지 않고 빨리 탈 수 있는 택시를 더 많이 찾게 되죠. 이런 승객들을 노린 불법 가짜 택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가 져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저녁 8시 반. 택시 정류장에 늘어선 긴 줄 주위로 한 남성이 서성입니다.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타깃. 번역 앱까지 이용해 접근합니다. 불과 15분 남짓 거리에 일반 택시비의 3배를 부른 겁니다. 자세히 보니 택시용 번호판이 없는 일반 자가용입니다. 가짜 택시인 겁니다. 불법 운행을 지적하자 발뺌합니다. 차로 택시처럼 영업해도. 손님들이 아니라고 하자 그제야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배고프면 그렇게 싸가지. 해산하는 것 같더니 30분 후 다시 돌아와 영업을 이어갑니다. 매일 뭐지? 어디서 부족쟁이가 꼼꼼한 데다 대놓고서는 사람 불러가지고 몇 사람 태워가지고. 공항으로 가봤습니다. 외국인 손님을 태우고 온 불법 렌터카 택시들이 줄지어 짐을 내립니다. 옆에다가 모범택시 패를 두르고 택시 마냥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아. 무더운 날씨와 변덕스러운 비가 오히려 이들에겐 특수입니다. 낮에는 손님 많을 때 있고 비 올 때 이럴 때 있는 거죠. 직접 타보니 기본 안전부터 엉망입니다. 기사는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깜빡이 없이 차선을 넘나듭니다. 안전벨트죠. 한 시간 걸래? 불법이라고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걸리면 해봐요. 훈방을 하는데 그 다음은 걸리면 3번 걸리면 참 3번까지 걸리지는. 무허가차로 영업하면 징역 2년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관광객들이 알아채거나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더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영상을 찍고 그랬었어요. 경찰 와서도 해드리고 방해는 있더라고요. 우후죽순 늘어나는 가짜 택시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황. 느슨한 단속에 외국인 관광객들만 M1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가자지구를 둘러싼 중동 정세가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간 휴전 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재개되는데요. 정작 하마스 측 대표가 아직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도하에 협상단이 집결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중재자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 등 총 4개국 대표단이 협상에 나섭니다. 또 다른 당사자인 하마스는 협상에 불참하지만 하마스 협상 대표가 도하에 머물며 중재안을 전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도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이번 협상 타결 여부는 중동 정세의 중요한 돌파구가 될 전망입니다. 하마스는 휴전과 함께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역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철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نحن نتوقع أن يأتينا من الوسطاء ما يفيد أن إسرائيل قبلت بما هو مقدم تفاوض على شيء جديد وإلا فإن حركة حماس لا تجد مبرراً للمشاركة.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협상 직전인 어제까지도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을 이어갔습니다. 17명이 숨졌는데 이 중엔 생후 사흘 된 쌍둥이 남매와 엄마가 포함됐습니다. رحت اطلع شهاده الولاده تاعت الاولاد لسه ما فرحتش عليهم.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은 지금까지 4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러시아 본토를 기습한 우크라이나군 9일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영토를 내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쪽 일부 병력을 되돌려서 본토 방어에 나섰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건물에 꽂힌 러시아 국기를 내리고 바닥에 내던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국경지대 곳곳엔 불에 타 뼈대만 남은 러시아 전투 차량들이 질비합니다. 쿠르스크 공습 9일째에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지를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 추가로 건설한 참호선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본토를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배치했던 병력 일부를 철수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이 러시아를 당황시키고 새로운 전선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급해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 축출 작전에 최측근을 투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의 전 경호원이자 후계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알렉세이 듀민 국무원 서기가 이번 침공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아 푸틴의 눈과 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인을 100명 넘게 생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Хорошее есть сегодня просування в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атегічної мети нашої досягаємо, суттєво поповнили обмінний фонд для нашої держави. 또 우크라이나는 점령한 땅에서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어서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선거의 승패가 갈릴 경합주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곳 가운데 무려 5곳에서 해리스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미국 대선이 초접전 대결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해리스가 경합주 여러 곳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경합주 7곳 중 5곳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한 곳은 동률, 유일하게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앞선 곳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네바다입니다.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이던 지난 5월엔 트럼프가 6대1로 우세했는데 해리스로 후보를 바꾼 뒤 민주당이 역전한 겁니다. It's still a very competitive race. The question is whether or not she can sustain this momentum, sustain this level of enthusiasm and excitement. 트럼프는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민주당 정권의 고물가 책임을 물으며 경제 문제에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let this incompetent socialist lunatic keep breaking our economy for 4 more years. It'll destroy our country. 해리스도 현지 시각 내일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아 처음으로 경제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우리에겐 광복절인 오늘 일본은 패전인을 맞아서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치인과 강요들은 어김없이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도 사과나 반성 없이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회의원 78명이 야스쿠니 참배에 나섭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 등 참배 단골 강요는 물론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도 참배했습니다. 일본의 국방을 책임지는 방위상의 참배는 3년 만입니다. 尊い命を犠牲にされた皆様方に本日哀悼の誠を捧げ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참배 대신 공물을 바쳤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강요들의 참배는 개인 행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損失の念を表するということは当然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引き続き韓国側と緊密に意思疎通しつつ取り組んで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방위안보 책임자의 참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몰자 추도식에선 일왕이 이번에도 반성을 언급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과거 가해 사실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戦後我が国は一貫して平和国家としてその歩みを進めてまいりました. 우리 정부는 일본 방위상의 참배에 항의하며 주한 총괄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일각에선 반성 없이 협력만 강조하는 일본과 진정한 한일 협력이 가능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중국의 한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졌는데 사고 당시 영상이 충격적입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전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4시 반쯤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의 고속도로 터널 안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화물 차량이 그 뒤를 따라 진입합니다. 잠시 후 화물 차량이 중심을 잃고 터널 벽과 충돌하더니 섬광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물 차량은 터널 안을 구르며 몇 차례 더 폭발했고 옆으로 고꾸라져 미끄러지다가 불이 붙은 채 멈춰 섰습니다. 사고 장면이 앞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마치 테러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터널 밖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터널 입구를 통해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고속도로 위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불이 꺼진 뒤 터널 안은 검게 그을렸고 화물 차량은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화물차 운전기사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공안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올 상반기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이 공개됐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수십억을 넘어서 100억대 연봉을 받는 회장님도 있습니다. 과연 총수 연봉 1위의 자리는 누가 차지했을지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 총수들이 받은 보수가 공개됐습니다. 1위는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으로 퇴직금 172억 원을 포함해 약 195억 원을 받았습니다. 급여와 상여만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7억 8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롯데지주 호텔롯데를 비롯해 7개 회사에서 보수를 받았는데 이들 중 일부 회사는 올 상반기 적자를 기록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의 보수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며 지난해 호텔이 흑자였고 칠성음료 대표이사도 맡아 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진, 한화 등 다수의 그룹 총수들도 계열사 여러 곳에서 보수를 받았습니다. 계열사 여러 곳에서 중복해서 받아가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고 봐야죠. 물리적으로 모든 계열사에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올 상반기에도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5년 1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서울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구리와 하남이 뜨겁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2021년에 준공된 632세대 규모의 구리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별내성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 한강변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5일 84제곱미터짜리가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새 1억 가까이 오른 겁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비롯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 구리와 하남 등 경기권으로 확산되며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리와 하남의 아파트 거래는 1년 전과 비교해 37% 이상 증가했는데 이 같은 증가세는 학령기 자녀를 둔 30, 40세대가 주도했습니다. 강동구로 집을 알아보고는 있었는데 지금 한 달 새 그 생각하던 가격보다 몇 천만 원 올라가지고 아예 경기 남부 쪽으로 갈까 지금 여자친구랑 다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경기 인천에서 내 집을 장만하려는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울 집값 상승이 쏘아올린 풍선 효과는 가을 이사철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통일 비전과 전략, 추진 방안을 담은 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북한으로 확장해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 대화 협의체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며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향한 통일 구상을 밝혔습니다.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등 3가지 비전 아래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시킨다는 3대 전략이 담겼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비롯해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7가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내놨습니다.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도 이미 디지털화 과정을 겪는 만큼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접하게 할 방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북한에 실무급 대화 협의체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남북 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이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인 자리가 보여주기식 정치적 만남이 아니라 경제협력, 인적 왕래 등 작은 변화를 낼 수 있는 실질적 대화부터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북한 해방 선언이자 대화 제의가 아닌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사팀은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일치한다는 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 처리 방침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검찰에 제출한 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가방이 최재형 목사가 건넨 가방과 같은지 확인을 거쳤습니다. 구입 당시 촬영해놨던 영상 속 가방과 비교한 겁니다. 비교 결과 잠금 단추에 붙은 스티커 모습, 스티커에 생긴 기포 숫자와 모양, 가방에 달린 실밥과 가방 속을 채운 충전재를 접은 모양 등이 일치한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제는 김 여사 담당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2차 진술을 받는 등 사실관계 파악은 일단락한 걸로 전해집니다. 남은 건 검찰의 처분입니다.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에 무게를 두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 조항도 검토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건 처리 의견을 보고할 걸로 전망됩니다. 변수는 임기가 한 달 남은 이 총장의 입장입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 총장이 특혜 시비 우려 등을 들어 기소 적정성을 외부 인사가 논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 소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심의 결론에 따라 수사 종결 시점과 처분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성현환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전현희, 송석준 의원이 보이는데 이 여당이 전현희 의원 제명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맞불을 놨어요? 맞습니다. 민주당도요.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면서 이 송석준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송 의원이 먼저 막말을 했다는 거죠.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책임져주세요.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두 분의 죽음에 본인은 기여하셨어요.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은 그런 발언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 송 의원이 고인의 죽음을 정쟁에 활용하고 전 의원을 모욕했다면서 제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한동훈 대표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고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철저히 아주 정치적인 계산이고요. 아마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강성 이미지를 부각해서 이 지지층을 결집하려 했다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현희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6위를 달리고 있죠. 당선권인 5위 이원주 후보와는 격차 불과 0.02%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일부 이번 논란 뒤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 의원 지지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살인자 막말 논란 이후에 여야는 더 세게 맞불 놓기 경쟁하느라 바쁘죠. 제일 황당한 지점은 아직 국회의원 제명안을 논의할 윤리특위 구성은 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야 다 알면서도 이렇게 으름장만 놓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열린 과방위 이 청문회 모습인데 밤을 샜습니까? 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가요. 오늘 새벽 2시 반쯤 끝났습니다. 벌써 두 번째 밤샘 청문회인데요. 자정을 넘어서자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피곤한 기세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정언을 함에 있어 진술이나 거짓 서면 답변의 정리명 김태규. 국가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가능하면 다시 소환해 주시든지. 저희도 힘듭니다. 중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안 보이던데요. 네, 지난 청문회 때 방통위 직원이 쓰러지기도 해서일까요? 최민희 위원장, 자정 무렵 참석을 원치 않는 증인들은 나가도 된다고 했고요. 이진숙 위원장 곧바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따지는 그런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한 질문도 물론 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는 배우자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수사도 안 받는 세상이 된 겁니까? 혹시 본인 가족이 명품백 받아오면 돌려줍니까? 오늘 청문회의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질 검증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을 겨냥한 건지 사상 검증 같은 질문도 있었고요.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공영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제 몇 회 광복절이죠? 광복절, 건국절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인이십니까? 오는 21일 청문회가 또 예고돼 있고 국민의힘은 고문이다, 인민재판이다 반발합니다. 야당은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는데 강대강 대치 언제쯤 끝날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떤 제품 하면 이 모델 하고 떠오를 정도로 한 브랜드의 상징이 되어버린 장수 광고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잇따라서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유찬 기자입니다. 최근 공개된 한 커피 기업의 광고 영상입니다. 16년 동안 이 브랜드를 대표하던 배우 원빈 대신 신인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앞서 이 기업은 24년간 광고를 맡았던 배우 이나영을 올해 초 배우 박보영으로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커피업계의 장수 부부 모델이 동시에 바뀐 셈인데 업체 측은 신선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즘 MZ세대, 또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나와서 홍보해주는 것도 되게 신선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들어 이 같은 장수 모델들이 교체된 사례는 더 있습니다. 배우 전지현 이름을 활용한 광고 카피로도 유명했던 한 치킨 기업도 10년 만에 배우 황정민으로 모델이 변경됐습니다. 4년 동안 생수 기업 모델이던 가수 아이유는 가수 임영웅에게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시민들은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 당연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이랑 그거 맞으면 제대로 잘했네. 안 맞으면 잘못 뽑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반면 25년이나 가발 기업의 모델인 배우 이덕화나 10년간 부동산 기업과 함께하는 가수 혜리는 여전히 장수 모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폭염이 기승이었습니다. 여전히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가 유효한데요. 더위는 계속됩니다. 주말까지 서울의 최고 기온 34도, 평년보다도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더위로 인해 오후부터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에는 시간당 30mm로 강하게 퍼붓겠습니다. 제주엔 모레까지 8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새벽부터 아침에는 강원과 영남, 호남 동부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제주의 최저 기온 27도, 전주와 부산 26도 등 서쪽 지역과 남해안에서 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낮엔 서울과 전주 34도, 청주 35도까지 올라서 오늘만큼 뜨겁겠습니다. 더위 속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통일이 완전한 광복이라고 했습니다.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복절 경축식은 야당 인사들이 불참해서 반쪽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공론이 분열됐는데 통일은 언제나 가능할지. 마침표 찍겠습니다. 분열 멈추고 통일로.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